정말 죽을 것 같아서 꿈틀거렸더니 상황이 거짓말처럼 바뀌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사연으로 적어봅니다. 저는 어릴 때 엄마와 헤어졌습니다. 부모님은 20대 초반에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하셨는데 술과 노름을 좋아하는 아버지 덕분에 엄마는 결국 이혼을 선택하고 마셨죠. 저는 아버지를 따라가게 되었고 6살의 어린 저를 키울 수 없었던 아버지는 할머니께 저를 맡기셨어요. 나이가 어릴수록 엄마 손이 더 가잖아요.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 아이들에게 엄마란 존재는 마치 신과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어린 나이에 엄마와 헤어졌으니 그 외로움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할머니도 큰아빠 가족과 함께 살고 계셨기에 결과적으로 큰아버지 댁에서 얹혀 산 거거든요. 큰엄마가 저를 어찌 보셨을지 예상이 되시죠. 술과 노름을 좋아하는 저희 아버지는 특정한 직업도 없이 공사정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시며 하루하루 본인 챙기기에도 바빴고 저는 저 나름대로 눈치밥 먹으면서 어떻게든 견뎌내고 있었죠. 어릴 땐 엄마가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집에 있기가 눈치 보여 아침을 먹고 나면 집 밖으로 나와 동네 이곳저곳 혼자 돌아다녔는데 동네 옆을 지나는 도로가에서 보면 멀리 예쁜 동산처럼 생긴 산이 보였거든요. 막연히 그 산 너머 우리 엄마가 살 거라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엄마가 나를 찾으러 올 거라고 혼자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 산을 쳐다보며 엄마를 기다렸죠. 다 커서 안 사실이지만 제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엄마는 재혼을 해서 저 말고 다른 아이들을 낳아 키우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하염없이 그렇게 기다렸는데 부모 자식 사이는 억지로 뗄 수 없다는데 부모가 자식을 버리면 그건 또 억지로 붙일 수도 없는가 봅니다. 저는 키가 꽤 커요. 엄마를 닮았대요. 삐쩍 말라서는 키만 크니까 할머니 가밥 좀 많이 먹으라고 식사 때마다 저를 옆에 앉히시곤 고기 반찬을 밥 위에 올려주셨어요. 큰 집엔 저랑 1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 앞에 항상 맛있는 반찬이 놓여 있었거든요. 눈치 보여서 밥 먹는 동안 그쪽으로 젓가락질을 한 번 할까 말까 했는데 할머니가 늘 그렇게 챙겨주셨죠. 그 당시 저에겐 할머니가 엄마나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언젠가 저도 하늘나라에 가면 할머니를 뵐 수 있겠죠. 가끔 아빠가 저를 보러 큰 집에 오셨어요. 너무나 보고 싶고 그리웠던 우리 아빠 하지만 아빠는 왔다가 겨우 반나절만 있다가 다시 가버리셨어요. 어쩔 땐 학교에 간 저를 보지도 않고 가실 때도 있었고요. 한 번은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 갔는데 어딘가 익숙한 뒷모습의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바로 아빠였죠. 아빠. 수영아 아빠 나 보러 온 거야. 아빠 큰 집에 왔다가 이제 가는 길이야. 나중에 또 올게. 출발하려는 버스에 타느라 아빠는 저와 단 2마디를 주고받고는 가버리셨어요. 오랜만에 본 저를 한번 안아주시지도 않고요. 제 몸통보다 큰 책가방을 메고 제 몸통에 한번 안아주지도 않고요. 아빠는 안쓰럽지 않으셨을까요? 이렇게 하나하나 옛 기억들을 적어 내려가다 보니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자꾸 떠오르네요. 그 시절 저는 정말 지독히 외로웠습니다. 어딜 가도 눈치가 보였고 미움받지 않기 위해 애를 써야 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저는 늘 고군분투해야 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반이 되고 다른 친구들은 다 가는 대학을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바로 취업 준비를 했어요. 집 근처에 있는 학교를 다니다 보니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마땅한 자격증 하나 없이 취업을 하려고 하니 죄다 아르바이트 자리밖에 없더라고요. 뭘 해야 할지 몰라 이리저리 기웃거리다가 큰어머니 심부름으로 동네에 새로 생긴 마트에 갔는데 마침 입구에 직원 구함이란 글자가 쓰인 종이가 커다랗게 써져 있더군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바로 그 마트에 면접을 봤어요. 그러곤 이튿날부터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영이라고 이런 일 해봤어. 그냥 정리하는 거라 힘들진 않을 텐데 이거 저쪽에다 차곡차곡 쌓아놔. 네, 저는 매장 물건들을 정리해서 진열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엄마 뻘 되는 아주머니가 저한테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단순히 매장을 정리하는 일이긴 했지만 정리하는 방법들이 다 있더라고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버벅거렸지만 특유의 눈치로 시간이 갈수록 일손이 빨라졌고 금세 일을 배웠습니다. 이야 시영이 이제 알아서 잘하네.
젊어서 좋아 처음엔 제가 정리한 것마다 새로 정리해야 해서 저를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하시던 사수도 어느새 알아서 척척하게 되니 칭찬을 엄청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나 둘 인정을 받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마치 어린애가 엄마 칭찬을 듣고 더 열심히 하려는 것처럼 저도 더 열심히 일을 했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매장 곳곳에 제 손이 안 가는 곳이 없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셨어요. 그동안 어디서도 내 자리를 찾지 못했었는데 일터에서만큼은 달랐죠. 그곳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저의 모든 관심은 마트 안에 있었어요. 늘 우울해하던 예전의 제가 아니 어쩌. 어느 날 전체 회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모님들과 동석해서 앉았는데 그날따라 사장님이 제 옆에 앉으시는 거였죠. 매번 점장님이나 팀장님들과 앉으셨기에 했지만 자리가 없으셔서 여기 앉으셨겠지. 그렇게 여기며 구워진 고기를 먹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자자 시영씨도 한잔해요. 네, 저 술 잘 못 마셨어요. 한 잔인데 어때 이런 날 한 잔 해야지. 자 한 달 고생 많았어요. 아 네. 평소 술을 잘 못하는 저에게 술을 권하시는 사장님 회식이라는 특성상 분위기를 안 맞추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잔 두 잔 받아 마시게 되었습니다. 소주를 4잔 정도 마셨을 때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밥도 어지러지란 게 초점이 안 맞고 평소 고기를 엄청 좋아했기에 회식 날에는 고기를 정말 정신없이 먹어댔었는데 술 기운 때문에 제대로 먹을 수도 없었어요. 옆에 앉은 사장님은 계속해서 술잔을 채우고 저에게 건배를 하며 술을 먹이시려고 하시고 저는 정신이 없고 곁에 앉은 이모들도 사장님이라 말리시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죠. 사장님 저 술을 더 못 마실 것 같아요. 에이 우리 시영씨 술이 많이 약하네. 젊은 사람이 이렇게 재미없기야 그러면서 제 무릎 위로 손을 쓱 올리시는 사장님 어이거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술 기운 때문에 제대로 말도 안 나왔어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에 화장실을 가야겠다고 생각한 순간 술도 못 마실 시영씨는 놔두고 저희와 드세요. 이쪽으로 오시죠. 라며 사장님의 팔을 이끌고 자리를 옮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해롱해롱 거리면서도 얼굴을 들어 쳐다보니 바로 점장님이었죠. 처음 일자리를 구할 때 저를 면접 본 사람이 바로 점장님이었는데 출근해서 일을 하는 동안 적응하느라 애쓰는 저에게 항상 잘한다고 칭찬해 주신 분도 점장님이었거든요. 그날도 구세주처럼 나타나 곤란한 상황을 정리해 주시는 점장님이 얼마나 멋져 보였는지 모릅니다. 시영이 점장님 덕분에 살았다. 어서 물 좀 마시고 정신 차려 사장님이 자리를 비우고 나서야 저를 챙겨주는 이모들이나 저나 사장님 앞에서 제대로 말 못하는 상황이야 똑같았죠. 요즘은 미투다 뭐다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지만 15년 전엔 다들 쉬쉬하던 때라 어쩔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그 이후 사장님은 더 이상 제 옆으로 안 오셨고 저는 술 기운 때문에 집에 일찍 들어가야 했어요. 다 큰 처자가 술래 풀풀 풍기고 다닌다고 큰어머니한테 한 소리를 추가로 들으면서요. 몇 잔 안 먹은 술은 그 다음날 2통까지 동반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버지를 안 닮은 모양이에요. 술에 그리 약한 걸 보면 다행히 휴무를 하는 날이라 종일 방에서 뒹굴거리고 있었죠. 해가 정오를 지나고 슬슬 늦은 오후를 달려갈 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시영씨 괜찮아. 나 점장인데 아 점장님. 어쩐 일인지 점장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어제는 감사했다고 인사를 드리고 어쩐 일로 전화를 주셨냐니 제가 걱정이 되어서 괜찮은지 안부 전화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일개 직원에게 회식 자리에서 먹은 몇 잔의 술 때문에 괜찮냐고 전화를 하는 것이 그때는 사심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단순히 제가 늘 고마워하는 점장님이니 아랫사람까지 꼼꼼하게 잘 챙기신다고만 생각했죠. 그래서 다음날 출근해서 같이 일하는 이모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뭐 점장님 그래 우리 점장님 진짜 자상하시지 않아요? 너무 젠틀하신 것 같아요. 아유 그냥 안부로 전화 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생각 없이 한 얘기가 결국 곤마트의 점장님이 저한테 마음이 있다고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 이후 만나는 직원마다 저한테 점장님이랑 사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아니라고 급급 부인했지만 이미 그렇게 믿는 사람들 한테 저희 얘기는 먹히질 않았어요. 더군다나 저와 사귀냐는 질문을 받은 점장님은 맞다 아니다 말도 없이 그냥 웃기만 하신다고 하니 소문은 결국 둘이 사귀는 게 맞다라고 몰고 갔어요. 의도치 않게 점장님과 사귀는 여직원이 된 저는 민망한 나머지 점장님을 피해 다녔어요. 출퇴근을 할 때 출근부 도장을 찍으러 사무실에 갈 때는 점장님이 있나 없나 살피면서 재빨리 체크하고 나오고 혹시나 마주치게 되면 도망치듯 지나쳐버리고요. 그렇게 혼자 열심히 도망만 다니던 저는 어느 날 창고 통로에서 점장님과 딱 마주치고 말았어요. 좁은 통로라 비껴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 도망갈 수도 없었죠. 시영씨, 네 점장님, 우리 소문 들었어요. 네네. 점장님은 그 소문건으로 퇴근하고 따로 만나자고 하시더군요. 완전히 겁먹은 저는 알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소문의 시작이 제가 한 말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날 퇴근 후 한껏 심각한 얼굴로 약속된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혼자 점장님한테 할 말을 정리해서 외우고 있는데 점장님이 제 앞자리에 앉더라고요. 점장님이 앉자마자 제 입에선 속사포 같은 말이 튀어나왔죠. 점장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모들한테 쓸데없는 말을 해서 그게 소문으로 돌게 된 거예요. 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제가 점장님이 멋있다고 한 건 맞는데 사귄다고는 안 했거든요. 안처하셨다면 정말 죄송해요. 외워둔 긴 문장을 다 얘기하고 나서 점장님을 쳐다보니 점장님은 그런 저를 보며 그저 웃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꺼낸 첫 마디가 나는 수영씨랑 사귀고 싶은데 우리 진짜로 연애합시다 였습니다. 순간 저는 잘못 들었나 싶어 점장님을 빤히 쳐다봤어요. 점장님이 저한테 사귀자고 하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믿지 못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으니 점장님은 말을 이어가셨죠. 나 수영씨한테 관심 많았어요. 처음엔 물론 어린 사람이 열심히 산다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내가 수영씨한테 다른 마음이 있다는 거. 얼마 전 있었던 회식 자리에서 사장님이 제 옆에 앉아 자꾸 술을 먹이는 모습이 보기 싫었다고. 그래서 본인도 자기 마음을 알게 됐다면서 조용히 고백을 하는 점장님.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남자가 어린 저에게 고백하는 모습이 얼마나 설레었는지 모릅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낯선 사람이 저한테 좋아한다고 한 거였죠. 그걸 알아차린 순간 얼마나 부끄럽던지 점장님 눈을 마주볼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의 관심에 목이 말라있던 저는 당연히 그 사람의 고백을 받아들었고 그동안 소문으로만 돌던 저희의 관계는 기정사실이 되었어요. 점장님의 그녀, 매장 안에서 돌던 저의 별명이었어요. 제가 점장님과 사귀는 게 공식화가 되자 저와 허물없이 지내던 사람들이 하나 둘 거리를 두었어요. 가족같이 느꼈던 이모들도 조금씩 거리감이 생겼죠. 그런 걸 느낄 땐 서운한 마음이 먼저 들었지만 퇴근 후 그 사람과 데이트를 할 때면 그런 걱정들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그 사람만 보여요. 아주 많이 그 사람에게 빠져들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연락하고 지내는 몇 안 되는 친구들에게 그 사람을 소개할 때도 나보다 10살 이마는 게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사람은 공기였고 우주였어요. 저에게 전부였죠. 그런데 나이 차이 너무 나는 거 아니야. 직접 보니까 진짜 아저씨인데 남들이 원조교제 한다고 오해하겠다. 원조교제라니 내가 고등학생이냐. 나도 엄연히 성인이라고. 니들 오빠 듣는 데서 그런 말 마생각 없이 툭툭 내뱉는 친구들 때문에 혹시나 그 사람이 들을까봐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저를 미워하지 않게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사귀기 전부터 자상하고 멋지다고만 생각했던 그 사람은 사귀고 보니 더 멋진 사람이었어요. 먼저 사귀자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이었지만 제가 더 홀딱 빠지게 된 거죠. 그렇게 1년여간 교제를 하고 그 사람은 어느 날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서로 좋아하는데 더 기다릴 필요가 뭐 있냐고 같이 살자 라면서요. 어리고 순진한 저는 단순히 그와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집에 알렸죠. 뭐 결혼 네가 지금 몇 살인데 결혼이니 너 결혼 준비할 돈은 있고 큰어머니는 대뜸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 돈이 문제였어요.
제가 결혼한다고 큰아버지한테 돈을 빼갈까봐 미리 큰 소리 치시는 거였죠. 저 결혼하는데 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빠가 그냥 몸만 오면 된다고 했어요. 몸만 오라고 그래도 된대. 뭐 우리는 돈 없으니까 혹시나 돈 필요하면 네 아빠한테 얘기해. 알았지? 자기 애까지 맡겨놓고 여태 나 몰라라 하는 인간이 딸내미 결혼시킬 돈이나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이란 말을 덧붙이면서 얘기를 마무리하는 큰어머니. 큰아버지는 아예 모른 척 하시며 벌써 안방으로 들어가고 없었죠. 두 분의 반응을 보면서 결혼 자금을 달라고 얘기를 꺼낸 게 아닌데 단지 축하한다는 얘기만 듣고 싶었는데 그 말이 그리도 어려운 말인가 싶어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베개가 흠뻑 젖도록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퉁퉁 부은 눈을 훔치며 저는 결심했죠. 결혼하고 나면 이 집에 발붙일 일 없어라고요. 그리고 보란듯이 잘 살겠다고요. 그렇게 혼자 인연을 끊을 다짐을 했습니다. 크게 반대할 사람 없이 저희의 결혼은 빠르게 준비되었어요. 저의 형편을 다하는 그 사람은 저에게 몸만 와줘도 너무 고맙다고 그랬죠. 다만 새댁에 인사를 갔을 때 시어머니의 표정이 좋지 않아서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무슨 결혼을 빈손으로 한다니. 세상에 그 사람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 쉬고 안 계셨고 위로 누나만 3명이었어요. 인사를 간 날 신우의 3명과 시어머니 되실 분이 저를 빤히 쳐다보는데 저는 어쩔 줄은 몰랐죠. 안절부절 못하는 제 손을 그 사람이 꼭 잡아주어 겨우 진정을 할 수 있어 그 잡은 손을 시어머니가 어찌는 무섭게 노려보시던지 모르긴 몰라도 제가 썩 마음에 안 드신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아니야, 우리 엄마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우리 누나들도 그렇고 다들 너랑 결혼하는 거 축하한다고 했어. 아직 서먹해서 그래. 친해지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저를 다독여줬죠. 하지만 그 말은 남편의 바람이었어요. 그들은 저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눈엣 가시였죠. 뽑아버리고 싶은 결혼식 준비는 간단했어요. 그 사람이 혼자 살고 있는 집에 저는 몸만 들어가면 됐었거든요. 같이 덮을 이불이랑 식기 도구들만 제가 준비하고 나머지는 모두 그 사람이 준비를 해줬죠. 결혼식 당일 할머니는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계속 오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같이 입장을 해주셨지만 사위에게도 저에게도 별 말씀이 없으셨죠. 정말 결혼식 날까지도 아버지는 그렇게 야속하게 행동하셨어요. 남편이 살던 작은 빌라에서 신혼을 시작하였습니다. 연식이 오래된 빌라이긴 했지만 저와 남편은 참 행복했어요. 저는 눈치밥 인생에서 벗어나 나의 보금자리가 생긴 것이 너무 큰 감격이었고 내가 쉴 집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결혼 후에도 마트에서 계속 일하는 건 다른 직원들이 너무 불편할 것 같아 저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었고 남편은 그동안 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이쯤에 좀 쉬라고 했었죠. 우리 두 식구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다고요.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한 번도 누군가에게 그런 챙김과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일만 했던 터라 집안일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기껏해야 큰어머니 눈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청소 빨래나 해보았지 밥이며 반찬 등은 해본 적이 없었기에 서점에 가서 요리책을 사서 엄청 연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맛봐도 맛이 없는데 남편은 늘 엄지척을 해주면서 맛있다고 밥도 2그릇이나 비웠어요. 저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10살 차이 나는 남편은 언제나 저를 배려해 주었고 뭐든지 잘한다고 해주었어요. 그리고 상처가 많고 외로웠던 저를 회복시켜준 1등 공신이었죠. 새댁 식구들만 제외하면 신혼생활은 그야말로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 위로 있는 신호의 3명 중 2명은 시집을 갔는데 둘째 형님은 이혼을 하셨고 셋째 형님은 노처녀였죠. 성질이 고약해서 저러니 시집을 못 가는 말이 절로 나올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신호의 3명은 저에게 너무 힘든 상대였습니다. 거기다 시어머니까지. 나름 어려서부터 큰어머니한테 온갖 눈치를 받으며 자랐던 터라 웬만한 거에는 상처도 안 받고 그리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예쁨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제 몸에 배였었는데 시댁은 또 다르더군요. 시집간 큰형님마저도 당신도 며느리면서
저에게 며느리가 돼서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시어머니 역할을 해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때 당시엔 마트에서 10시간 길게는 12시간씩 근무했던 남편인지라 저는 더군다나 힘든데 나까지 보태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는 시댁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만 참으면 되지, 내가 더 잘하면 되지 하면서요. 지금 생각하면 참 미련했던 것 같아요. 평생을 내 옆에 있을 사람은 시댁 식구가 아닌 내 남편인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저는 시어머님과 셋째 형님이 말도 없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저는 그때 밖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어머님 저 지금 밖인데 무슨 일이라도 근처에 올 일이 있어서 왔다가 너네 어떻게 사나 싶어 들렸다. 제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어쩌죠. 사실 그날은 할머니 제사였습니다. 할머니는 저한테 엄마와 같은 존재였기에 제사상에 올릴 천 몇 가지를 구워서 큰어머니 댁에 가던 길이었어요.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더 한 소리 들을 것 같아서 은행 업무를 보러 왔다고 거짓말을 했죠. 아니 얘가 시어머니가 왔다는데 하던 일도 멈추고 와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갑자기 시누이가 전화를 뺏어봤더니 옳게 지금 어른들 집 앞에 세워놓고 뭐하는 짓이야. 집 비번 모여 들어가 있을게.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주인도 없는 집에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 있겠다니요. 더군다나 말도 없이 불쑥 찾아와 놓고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급한 마음으로 큰어머니 댁에 음식만 갖다 드리고 버스를 타고 부랴부랴 집으로 갔죠. 제가 집으로 들어가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거실에서 에어컨을 켜놓고 수박을 먹고 있더라고요. 한여름에도 저는 전기세 아낀다고 에어컨도 잘 안 틀고 살았는데 어찌나 온도를 낮추어 놨는지 집이 완전 시베리아 벌판이더군요. 수박도 저녁에 남편 일 마치고 오면 시원하게 해서 주려고 땀 뻘뻘 흘리며 마트 가서 사온 건데 주인한테 허락도 없이 남의 집 냉장고를 열어서 먹고 있는 거였어요. 순간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또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올케 왔어. 집에 먹을 게 왜 이렇게 없어. 내 우리 재성이가 살이 빠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네. 그치 엄마 그러게나 말이다. 어떻게 사나 싶어서 와봤더니 나 원차마 남들처럼 화려하게 무언가를 잘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남들 하는 만큼은 한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 눈에는 탄탁 쳐나 보였나 보더라고요. 저희 집 구석구석을 다 돌아보셨는지 싱크대 정리가 어쩌고 저쩌고 저거는 베란다에 두면 안 된다는 등등 잔소리를 시작하셨고 저는 그저 네 죄송합니다. 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도 나이가 10살 차이가 나는데 시어머니 시누이들과 나이 차이가 상당했기에 저는 그저 그들 눈에는 애기로만 보이나 보더라고요. 시누이는 말끝마다 어려서 그래 아직 어려서 몰라서 그렇지 뭐라는 말을 했고 저는 그 말이 참 듣기 싫었습니다. 제가 나이는 어려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애늙은이 소리 들을 만큼 사리 분별도 잘하고 경우도 잘 따지는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부족은 하겠지만 어리다는 이유로 그런 대우를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셋째 시누이는 나이가 36살이었는데 지금까지 번듯한 직장도 없이 결혼도 안 하고 시댁에 살고 있어 보여.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저에게 이것저것 훈수를 두는데 참 듣기가 거북하더군요. 근데도 그때는 바보처럼 그 소리를 다 듣고만 있었어요. 지금의 저라면 절대로 참지 않았을 거예요. 시댁의 온갖 핍박은 계속되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지라 그 집에 제사가 많았는데 1년의 명절 포함해서야 제사가 12번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제사가 있었어요. 정말 너무 힘들었죠. 그날은 시아버님 제사였습니다. 시어머님은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장 보는 것부터 다 저를 시키셨는데 장 본다고 시어머님께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카드를 주면서 제사장을 보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어머님께 자기가 받겠다고요. 하지만 나중에 알았어요. 1년에 12번 있는 제사 비용은 다 남편이 내고 있었다는 것을요. 장남이 그럴 수 있다고는 해도 남편이 벌어다 오는 월급이 뻔한데 제사장 보는데 작은 돈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게 장남이 현실이구나 깨달았습니다. 하여튼 시아버님 제사 음식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님은 몸이 안 좋다고 방에서 안 나오시고
셋째 시누이도 자기 방에서 뭘 하는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깔깔 웃는 소리만 들리더군요. 그러다가는 늦음하게 나와서는 전 구운 게 예쁘니 안 예쁘니 참나 제사 준비를 하나부터 열까지 저 혼자 해본 적은 처음이고 누구한테 배워본 적도 없던 터라 아침 7시부터 굽기 시작한 것이 저녁 8시가 넘어서 끝이 났습니다. 주방은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었죠.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때 이혼한 둘째 시누이가 아버지 제사라고 집에 왔습니다. 혼이 나가 있는 저를 보더니 그러게 왜 종갓집에 시집 와서 고생을 사서해 올게.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자유롭게 살아. 그게 지금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사람한테 할 소리인지. 자기는 이혼하고 세상 살만 난다고 얼마나 자기 자랑을 하던지요. 둘째 시누이는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꽤 받았나 보더라고요. 집에서 놀면서 골프 치러 다니고 자신을 치장하는데 온갖 시간과 돈을 쓰는 것 같았어요. 제 눈엔 그 모습이 썩 좋아 보이진 않았는데 자기처럼 살아라면서 애 없을 때 돌이키라면서 말도 안 되는 농담 아닌 농담으로 제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9시쯤 남편이 시댁으로 왔고 몰상이 되어 있는 저를 보며 고생 많지 하며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그래도 남편밖에 없구나 했는데 시어머니 눈에는 그 모습마저도 보기 싫었던지 빨리 상 안 차리고 뭐하니 하며 역정을 내셨습니다. 예쁨 받고 싶어서 애를 쓰는데도 시어머니 눈에는 한없이 모자라 보이시고 있게만 보이시니 저는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15년을 살았습니다. 그 사이 아이도 셋이나 생겼죠.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육아를 한다는 게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어요. 일 때문에 밤늦게야 들어오는 남편은 저한테 항상 미안해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보는 게 쉬워지는 건 아니었죠. 친정도 없이 혼자 밤낮으로 아이를 돌보며 참 많이 울었어요. 남편의 쑥배 닮은 아들이 커가는 건 너무나 대견스럽고 잘 자라주어 고마웠지만 저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애가 울 때마다 안아주면 버릇어 봐신다. 아무거나 막 먹여야 건강해지는 거야. 누구는 애 안 키워봤다니 어쩌다 손주를 보러 오신 시어머니는 저의 육아 방식을 지적하시기 바빴고 그 와중에도 식사는 집에서 꼬박꼬박 차려드려야 했죠. 상황이 그렇다 보니 둘째는 생각도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하나만 잘 키워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첫째가 돌이 지나 자 시어머니는 바로 둘째가 하죠. 애는 키울 때 달아서 키우는 그러시며 임신을 강요하셨죠. 남편도 하나보다는 둘이 외롭지 않을 거라고 저를 설득하고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 둘째를 임신하고 힘겨운 10달을 보낸 뒤 출산을 했습니다. 한 아이가 집에 둘이 생기니 정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한 아이를 돌보면 한 아이가 울고 또 그 아이를 달리고 나면 또 다른 아이가 사고치고 정말 매일매일 울면서 버텨던 것 같아요. 크면서 한 번도 내 입으로 불러보지 않았던 엄마를 부르면서 그렇게 울었어요. 그렇게 전쟁 같은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이 다 잠들고 나면 그제야 퇴근을 한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또다시 부엌에 서서 남편이 먹을 야식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뭐가 그리 당당하지 못해 시댁이며 남편이며 아이들까지 나란 존재는 어디에도 없고 그렇게 살았던 걸까요? 시간을 되돌린다면 저는 다르게 살 수 있을까요? 다시 살아내는 것도 싫지만 아마 또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저는 첫째가 5살, 둘째가 3살이 될 무렵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서 저는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애들이 원에 가 있는 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면서 그나마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제가 여지없이 못마땅한 시어머니와 시누이 내가 부업을 시작했는데 혼자 하기가 버거워. 애들 없으니까 와서 너도 좀 도와라. 돈 나오면 내가 챙겨주마. 겨우 몇 시간의 자유가 생겼는데 시어머니는 본인의 부업을 도우라며 억지로 저를 불러내셨어요. 하는 수 없이 저는 또 매일 시댁을 출퇴근하게 되었죠. 시댁과 저희 집이 가까이 있는 게 제일 큰 화근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하시는 부업 마늘 껍질 까기 마늘이 얼마나 독한지 처음 일주일은 제 손가락 껍질이 다 벗겨지더라고요. 게다가 시댁에 가서 부업을 하다 가도 밥때가 되면 또 밥을 차리고 밥을 다 먹고 나면 다시 마늘 껍질을 까는 게 반복이 되었어요. 끝이 없는 일상들이 저를 점점 지치게 하더군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점심 밥상을 차리는데
냄새가 너무 역한 거예요.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런가 하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스치는 생각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임신 테스트기를 샀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확인해보니 어김없이 2줄 순간 많은 생각이 스치더군요. 지금 형편에 아이를 하나 더 낳아도 될까? 독방 육아가 다시 시작되는데 그래도 될까? 아니면 병원에 가야 할까? 별의별 생각을 혼자 다 했어요. 그러다 혼자 결정할 수 없어 남편에게 말을 했죠. 남편도 처음 얘기를 듣자 고민을 좀 하더군요. 솔직히 혼자 외벌이의 시어머니 용돈까지 남편도 버거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내 결심을 한 듯 셋째를 낳자고 하더라고요. 이미 생긴 아이를 어쩌냐고요. 그 얘기를 들으며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다가 한편으로 걱정이 되었다. 정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덕분에 마늘가기 부업에서는 해방이 되었지만 저에겐 또다시 시작된 임신 기간이 있었어요. 셋째는 정말 둘째도 힘들다고 했는데 셋째는 더 힘들더라고요. 어서 임신 기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며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그렇게 셋째는 저희 가족에게 왓 15년을 독방 육아와 맏며느리 노릇을 하며 버텼습니다. 변하지 않을 줄 알았던 다정했던 남편도 시간이 흐르니 책임감 때문인지 무심해져 버렸고 도대체 끝날 줄을 모르는 시어머니와 시누의 행포는 참 변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들을 챙겨주기만 하는 일상이 버릇처럼 익숙해져 버렸죠. 그래도 시간은 흐르더군요. 어느새 아이들은 스스로 잘 자라주어 엄마 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제가 그토록 바라던 저만의 시간이 생긴 거죠. 그러는 사이 40살을 바라보게 되었지만 아이들이 듬직하게 잘 자라주어서 정말 든든했습니다. 나름 뿌듯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에게 여유가 생기자 제 몸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흰머리가 갑자기 늘었고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고 기운이 하나도 없는 게 너무나 피곤하더라고요. 일 틈 없이 살았으니 그렇겠지 하며 가볍게 여겼는데 나라에서 해주는 건강검진을 가게 되었어요. 피검사를 하고 결과응지를 받았는데 당뇨가 의심된다는 소견이 적혀 있더군요. 그럴 리가 라며 믿지 않았어요. 처음엔. 하지만 문득문득 당뇨라는 단어가 계속 떠올랐고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알게 된 나의 병명은 당뇨병이었어요. 스트레스를 있는 대로 받으며 나에게 유일한 낙이 믹스커피였는데 밥맛도 없고 그러면 믹스커피로 때우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던 오래된 버릇이 결국 나에게 병을 가져왔더라고요. 설마 나한테 뭔 일 있겠어 그러면서 어쩌면 저 스스로 자만심이 있었는지 몰라요. 나는 안 아플 것이라는 그런 거요. 그런데 결국 병에 걸리고 말았던 거죠. 여보 나 오늘 병원 다녀왔는데 모레 별거 없다지 저녁을 먹으며 무심히 물어보는 남편에게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 말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나 당뇨래요. 뭐 먹는 것만 조심하면 된대. 뭐 당뇨 당신이 왜 당뇨가 걸려? 오히려 저에게 대답을 재촉하는 남편에게 말문이 막혀 눈물이 먼저 났습니다. 말을 못하고 울기만 하는 자를 남편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안아주더군요. 그렇게 제 병을 알고 난 후부터 저는 삶의 모든 의지를 잃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만든 이 가정이 행복하기만을 바라며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나에게 남는 건 병이라는 생각이 드니 정말 억울한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렇게 모든 의지를 잃고 한동안 지냈습니다. 불티나게 울리는 시어머니의 전화도 이것저것 해달라는 아이들의 요구도 심지어 남편마저도 그 누구에게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갑작스럽게 닥친 이 상황을 저 스스로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했는지도 몰라요. 몇 주를 넉넉히 지내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나를 위해 살자. 더 이상 남을 위해 불타는 초 따위는 하지 그런 생각이 들자 그제야 제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자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제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고. 당연히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은 각자 하자고 말이에요. 정신을 놓고 있던 제가 가족들도 많이 걱정이 되었겠죠. 제가 정신을 차린 것만으로도 가족들은 고마워하더군요. 그날 우리 가족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서 더욱 단단해지는 거였어요. 새롭게 살기로 마음을 먹고부터 시어머니와 새누이의 전화를 일절 받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전화가 가는 것 같았지만 남편도 자기 선에서 끊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갑작스럽게 제가 다른 행동을 하게 돼서 조금은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제는 변해야 한다고 독하게 마음먹었어요. 그래야 제가 사니까요. 그런데 그걸 또 가만히 지켜볼 시어머니와 새누가 아니었어요. 그날은 남편이 직장에서 야간 근무를 한다고 늦게 들어온다는 날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TV를 보며 쉬고 있는데 시계가 9시가 되었을 즈음 요단없이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띵동 띵동 누구세요? 미안하다. 어머님 깜짝 놀라 문을 여니 시어머니와 새누이가 문 앞에 서 있더군요. 이 밤에 어쩐 일이세요? 놀라서 묻는 저에게 답도 없이 저를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오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영문도 모른 채 문을 닫고 따라 들어갔죠. 집 안에 들어온 시어머니와 시누 3명은 웬일인지 화가 잔뜩 났더라고요. 애미 우리 아직 저녁 안 먹었으니 저녁 좀 내오거라. 집에 고기 좀 있어 올게. 나 고기 없으면 밥 안 먹는 거 알지? 얄밉게 말하는 둘째 시누이였죠. 동생 집에 오랜만에 오네. 왜 걔가 내 얼굴 잊어버렸을까 봐 와봤어. 친정에 잘 오지도 않는 첫째 시누이까지. 왜 이 밤에 세트로 몰려와서 이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만약 제 화를 돋우려고 왔다면 완전 성공한 거였어요. 슬슬 가슴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죠. 집에 밥 없어요. 어머님 시장하시면 요 앞에 국밥집 있으니 그리로 가셔서 드세요. 원희가 지금 시애미한테 그게 할 소리냐 어디 아프다더니 눈깔이 배는 게 없는 모양이구나. 거실에서 큰 소리가 나죠. 아이들이 방에서 하나둘 나오더군요. 할머니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래요? 우리 엄마 아프단 말이에요. 요것들이 지 애미 편을 들어 이 할미 앞에서 어디선 못돼 먹은 것만 배워가지고 애미가 저러니 애들이 저렇지 하살의 아이들에게 돌아가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애들을 방에 들여보내고 못 나오게 했습니다. 이만 돌아가 주세요. 애들도 잘 시간이고 저도 힘들어요. 제 말이 끝나기간 무섭게 첫째 시누이가 다짜고짜 제 뺨을 때리더군요. 장 눈에 번개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제 앞에 서서 저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 시누이의 얼굴만 보이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라고요. 제 눈이 돌기에 충분했죠. 저는 있는 힘껏 첫째 시누이의 머리채를 쥐어잡고 흔들었어요. 시누이는 아프다고 난리고 다른 사람들은 제 손을 떼려고 안간 힘을 썼죠. 결국 말리는 손에 저와 시누이는 떨어졌고 제 손에는 시누이의 머리칼각이 한 움큼 쥐어져 있었어요. 너냐 이 귀엽고 흥분한 시어머니는 서 있는 저를 밀치셨고 그 바람에 넘어진 저는 TV 다이에 머리를 찍고 넘어졌어요. 순간 제 눈에는 온 세상이 빨갛게 보이더라고요. 내 머리가 찢어져 얼굴로 피가 흘러내렸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쓰러져 있는데 갑자기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시영아 괜찮아? 다들 미쳤어. 이 시간에 왜 남의 집에 와서 이 난리들이야 뭐야? 대체 우리의 엄마한테 왜 이러세요? 어머니 다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당황해 얼어 있었고 그들을 향해 남편은 소리를 지르더군요. 아이들은 울고 수분 뒤에 도착한 앰뷸런스를 타고 저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피부만 찢어진 상태라 10여 반을 꼬매기만 하면 되었죠. 머리에 붕대를 감고 응급실 침대에 앉아 있는데 남편이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동안 내가 나서진 못했어. 괜찮아요. 당신 돈 번다고 뭐 신경 쓸 새나 있었나? 뭐 아니야.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그게 효도인 줄 알곤. 그런데 이제 알겠다. 내가 책임지고 지켜야 할 사람이 너라는 걸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에게 닥친 병 때문에 남편은 그제야 제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저를 지켜준다고 저와 약속을 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남편은 시어머니께 선언을 했습니다. 더 이상 저는 시댁에 가지 않는다고요.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까지 그랬으면 저는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